여러분이 15살이고 비디오 게임의 지루함을 느꼈다고 상상해보세요. 대신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오래된 취미인 잃어버린 마야 도시를 추적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로 결심합니다. 일부 고대 문명에서는 별자리를 기반으로 도시 전체를 건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마야인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마야 문명이 존재했다고 믿었던 모든 별자리가 담긴 책을 발견해요. 오래된 구글 지도를 열고 현재까지 발견된 모든 고대 마야 도시를 지도에 표시해요. 이 정보가 실제로 일치하는 걸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대 마야의 가장 큰 도시들은 마야 별자리에서 가장 밝고 큰 별에 해당해요. 이제 흥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100개가 넘는 고대 도시의 지도를 만들다가 갑자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고고학자들이 마야 도시 2곳을 발굴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별자리 지도에는 별이 3개나 있어요. 혹시 이 근처에 오랫동안 사라진 도시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일까요? 너무 공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은 이 이야기는 사실이에요.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윌리엄 가두리라는 캐나다의 10대 소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 소년은 과학 천재로 알려져 있으며 방금 소개한 별자리 이론으로 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는 자신이 조사하던 23번 별자리에서 3번째 도시가 빠진 걸 발견하고 이 수수께끼를 푸는데 도움이 될 만한 위성 사진을 인터넷에서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나사, 일본에 본사를 둔 위성 회사인 젝사, 그리고 구글 어스의 이미지를 조사했어요. 이러한 이미지로는 여전히 의문을 풀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캐나다 우주국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의 친구는 그가 찾고 있던 답을 얻을 수 있는 최첨단 위성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이미지에 따르면 멕시코와 벨리즈의 국경에 도시의 유적처럼 보이는 넓은 정사각형 지역이 있습니다. 윌리엄은 이 이미지를 뉴 브런스윅 대학교의 원격 감시 전문가인 아르망 라로크 박사에게 가져갔어요. 라로크 박사는 이미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지역에 30개의 건물과 대형 피라미드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죠. 과학계와 고고학계는 15세 소년의 발견에 열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몇 가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마야 도시가 발굴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부터예요. 그 이후로 티클, 팔렌케, 욱스말 등의 도시에서 유적이 재발견됐죠. 마야는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콜럼버스 이전 가장 큰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1500년경부터 이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은 전성기의 마야 문명이 40개 이상의 도시로 구성됐고 인구는 수백만 명에 달했다고 추정해요.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그들의 도시는 꽤 흥미로웠는데 마야 문명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과테말라, 벨리즈에 걸쳐 있었어요. 주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시에서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개발했죠. 일련의 의식용 건물, 피라미드, 광장, 심지어는 야구 경기를 위한 코트까지 건설했습니다. 마야인들은 피라미드 건설에 열심이었지만 첨단 천문 시스템도 개발했어요. 고대 기술을 통해 금성과 화성 같은 행성의 정확한 위치를 예측할 수 있었고 일식 날짜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이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 도시를 발견하는 데 사용한 방법론은 특이하지만 완전히 초현실적이진 않았어요. 마야인들은 천문학의 조예가 깊었으니까 하늘과 관련된 주요 건축물을 건설하는 게 그리 이상할 건 없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한 게 그들이 처음도 아니에요. 이집트 학계에서는 기자 피라미드가 오리온 별자리와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건설된 방법을 연구하는 유명한 학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피라미드가 오리온 자리의 주요 별 중 하나와 일치하도록 의도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윌리엄에 따르면 그는 마야인들이 도시를 건설한 위치를 이해할 수 없어 마야 별자리를 살펴보자는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렸다고 합니다. 치첸이차나 욱스말과 같은 대부분의 주요 도시는 강이나 큰 수역 근처에 있지 않아요. 대신 변두리 땅과 산꼭대기에 지어졌는데 그게 이 15세 소년에게 혼란을 줬죠. 윌리엄은 이 도시가 천문학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발견한 신도시의 이름을 불의 입이라고 지었죠. 제 별명하고 똑같네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의 이론은 고고학계 내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마야 전문가들이 윌리엄의 발견을 반박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일부 고고학자들은 별자리 이론이 너무 비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명한 인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앤서니 아베니는 윌리엄의 방법론을 창조적 상상력의 행위라고 언급했어요. 그는 마야 별자리가 실제로 뭐였는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모두 가설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윌리엄의 발견에 대한 또 다른 반박은 마야 학자 데이비드 스튜어트가 위성사진에서 확인한 물체가 오래된 옥수수밭일 뿐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의 주장은 2021년 이 지역 근처에서 진행된 탐험에서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한 것에 의해 뒷받침됐어요. 그래도 15세 소년이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 도시를 거의 찾아낸 것은 꽤 흥미로운 일이죠. 윌리엄이 사용한 것과 유사한 기술이 실제로 전 세계에서 잃어버린 문명을 발굴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주 고고학자 사라 파캅에 따르면 위성 이미지는 이집트와 다른 지역의 고대 도시를 발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해요. 사라 자신도 하루의 대부분을 이미지에서 오래전에 도시가 있었을 만한 흔적을 찾으며 보낸답니다. 어떤 물건이 묻혀 있으면 그 위에 초목, 흙, 모래 또는 다른 현대식 건축물로 덮여 있을 겁니다. 라고 그녀는 말해요. 예를 들어 그녀는 거대한 초목 아래에 무언가가 숨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적외선 기술을 사용해요. 최근 브라질에서의 주요 발견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위성 이미지에서 기원전 200에서 12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참호 네트워크가 발견됐어요. 이를 통해 약 6만 명이 거주했을 수 있는 정착지를 추정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위성 이미지가 실제로 지상에 있는 것과 일치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도랑과 상형 문자가 있는 여러 개의 토루를 발견했어요. 고고학자들은 또한 고대 마야인들의 건축 유형과 매우 흡사하게 광장을 중심으로 세심하게 설계된 성벽의 잔재도 발견했습니다. 위성 기술의 발전으로 티클과 같이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고대 마야 도시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어요. 과테말라 정글 한가운데에 위치한 티클은 고대 마야 제국의 수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성기에는 오늘날의 런던이나 뉴욕과 같은 도시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녔어요. 티클은 일련의 복잡한 기념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왕과 추장의 휴식처로 추정돼요. 이미 큰 규모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의 발견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원래 믿었던 것보다 3배나 더 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주요 발견은 도시 외곽의 요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원래 도시가 얼마나 멀리 뻗어 있었는지를 나타내죠. 그리고 새로운 발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연구원들은 마야 문명 쇠퇴의 잠재적 원인에 관한 새로운 단서를 발굴하기도 했어요. 과학자들은 티클에서 남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세이발 유적지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도자기와 고고학 발굴에서 나온 방사성 탄소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위대한 문명의 갑작스러운 멸망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추출했습니다. 이 정보에 따르면 마야 문명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사회적 불안정과 정치적 위기의 파도 속에서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마야 도심이 악화되고 마야 인구가 분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유적을 발굴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네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정글 깊은 곳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설상가상으로 해가 지고 있어요. 곧 미지의 열대우림 한가운데 홀로 남게 됩니다. 혼자서 엘도라도를 찾으러 온 건 꽤나 나쁜 생각이었죠. 최대한 빨리 계속 걷고 있는데 갑자기 잠깐만요. 이게 뭐죠? 돌로 만든 커다란 계단처럼 보이는데요. 자연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사진을 찍어봅니다. 황금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축하합니다.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의 도시 오콤툰을 발견하셨군요. 정글에서 60km 떨어진 곳에 숨겨져 있는 이 도시는 말 그대로 돌기둥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돌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피라미드, 집, 심지어 경기장 건설에도 돌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유럽인들이 공놀이를 발명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야인들은 레크레이션 목적으로 공놀이를 좋아했습니다. 오콤투는 오늘날 새로운 기술의 도움으로 발견되고 있는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 도시들 중 일부입니다. 아마도 이 도시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습지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높은 지대에 도시가 건설되었다는 거예요.
이 도시는 50헥타르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는 기념비적인 도시였습니다. 이는 축구장 90개를 나란히 세운 것과 맞먹는 크기예요. 과학자들은 오콤투 내에 최대 15m 높이의 피라미드가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5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중요한 사회적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은 대단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마야 도시는 19세기에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라이다 이미징과 같은 현대 기술을 통해 울창한 숲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어요. 즉, 사람들은 이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처럼 열대 정글에서 길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이다는 일종의 엑스레이처럼 작동해요. 유적이나 고대 건축물의 흔적을 감지할 수 있는 레이저 광선을 내보냅니다. 우주고고학자 사라파책에 따르면 위성 이미지는 남미, 이집트 등지에서 고대 도시를 발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라 자신도 하루의 대부분을 오래전에 도시가 있었을 만한 흔적을 이미지에서 찾는 데 보내요. 그녀는 종종 유적지가 초목이나 흙, 모래로 덮여 있어 찾기가 매우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고 말해요. 하지만 이 멋진 도구 덕분에 과학자들은 고대 마야 영토 전역에 퍼져 있는 고대 마야의 뚝기를 발견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 도로를 보세요. 포르투갈, 영국, 미국 같은 곳에서 이런 유적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행자들이 야간에 여행할 수 있도록 흰색으로 칠해진 폭 40m의 도로예요. 과학자들은 최근 이와 같은 177km 길이의 도로 네트워크를 발굴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최초의 마야 고속도로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때때로 늪지대 위를 가로지르고 때로는 고가도로로 만들어진 이런 도로는 세계 최초의 슈퍼 고속도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동물 동력 차량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마야인들은 964개의 가능한 정착지 네트워크를 이동하는데 동물 동력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돼요. 이건 거대한 거미줄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이 거대한 도로 시스템은 마야 도시들 간의 경제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연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기원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마야의 선고 전기가 소규모 부족 정착촌으로 이루어졌다는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이 흰 고속도로에 가까운 무언가를 건설하기 위해 동원해야 할 인력과 엔지니어링 능력을 상상해보세요. 과학자들은 이 뚝길이 마야인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한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진흙과 채석장 돌을 혼합하여 건설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층의 석회암을 사용하여 흰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꽤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잠시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배경 지식을 살펴볼게요. 마야는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콜럼버스 이전의 가장 큰 문명 중 하나였어요.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마야 문명이 정점에 달했을 때 40개 이상의 도시와 수백만 명의 인구로 구성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았군요. 마야 문명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과테말라, 벨리즈에 걸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로 농업으로 생존했습니다. 문제는 유카탄 반도가 농작물을 재배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마야인들은 대부분의 도시에서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개발해야 했어요. 마야인들은 일련의 의식용 건물, 피라미드, 광장을 건설했어요. 마야인들은 피라미드 건설에 능숙했을지 모르지만 첨단 천문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고대 기술을 이용해 금성과 화성 같은 행성의 정확한 위치와 일식 날짜를 예측할 수 있었죠. 고대 마야 도시의 예를 본 적이 없다면 이곳은 티칼입니다. 과테말라 정글의 중심부에 위치한 티칼은 고대 마야 정복 국가의 수도였던 것으로 추정돼요. 전성기에는 오늘날의 런던이나 뉴욕과 같은 도시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녔어요. 일련의 복잡한 기념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북쪽 아크로폴리스는 티칼에서 가장 오래된 복합 기념물 중 하나입니다. 기원전 350년경 인간의 손으로만 지어진 이곳은 왕과 족장들의 무덤으로 사용되었어요. 기념비들의 높이는 최대 60m에 달해요. 당시에는 계단식 피라미드 사원이 아름다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마야인들은 그 색을 좋아했죠. 물론 지금은 석회암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첸이트사가 있어요.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잘 보존된 피라미드 중 하나가 이곳에 있습니다. 멕시코 유카탄주에 위치한 이 마야 도시는 1500년이 훨씬 넘은 유서 깊은 도시예요.
전성기에는 3만 5천 명의 인구가 거주했어요. 유적지의 면적은 10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하이라이트는 엘 카스티오입니다. 지상에서 24m 높이로 서 있는 거대한 계단 모양의 사원이죠. 가장 독특한 특징은 네 면에 각각 91개의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위쪽 플랫폼까지 포함하면 총 365개의 계단이 있어요. 태양력 1년과 같은 일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꽤 대단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전능한 제국의 쇠퇴에 대한 증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멸망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뭄 때문이었을까요? 2017년 새로운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티칼 남서쪽에 위치한 세이발의 유적지에서 도자기와 고고학 발굴에서 나온 방사성 탄소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 위대한 문명의 예상치 못한 종말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추출했습니다. 이 정보에 따르면 마야인들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사회적 불안정과 정치적 위기의 파도 속에서 몰락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사건들은 마야의 도심을 악화시키고 마야 인구의 분산을 초래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돼요.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발견으로 인류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마야 제국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사라진 남미의 다른 문명에 대해서도요. 최근 브라질에서 위성 이미지 기술을 이용한 중요한 발견은 과학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어요. 아마존의 신구강 근처에서 촬영된 일부 이미지는 현대 문명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가 정글 안에 존재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위성 이미지에서도 볼리비아 아마존 숲에서 200년에서 1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참호 네트워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아마존 숲 한가운데에 약 6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정착지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연구원들이 위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갔을 때 도랑과 지역 문자가 있는 여러 개의 토루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고고학자들은 또한 고대 마야인들의 건축 유형과 매우 흡사하게 광장을 중심으로 세심하게 설계된 벽의 잔재도 발견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는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1000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요. 학창시절을 기억하신다면 로마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던 시기였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 시기는 인류가 중세 격렬한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를 메소아메리카의 마야 문명의 정점기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최고의 기술 발전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역사를 훨씬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고고학자들은 마야 문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됐을지도 모른다는 실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들의 문명은 단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과테말라 열대우림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함께할 준비가 되셨나요? 열대우림은 울창하고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고고학자라면 열대우림이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이것이 마야인에 대한 진실이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걸 보세요. 이런 유적은 포르투갈이나 영국, 미국 같은 곳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행자들이 밤에 여행할 수 있도록 흰색으로 칠해진 40m 폭의 도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규모 면에서 이 도로는 미식 축구장 절반 정도 크기였습니다. 엄청나죠? 과학자들은 최근 이와 같은 177km 길이의 도로 네트워크를 발굴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최초의 마야 유적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때때로 늪지대 위를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높은 곳까지 달렸던 이 도로는 세계 최초의 슈퍼 고속도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동물 동력 차량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마야인들은 964개에 달하는 정착지 네트워크를 이동하는데 동물 동력 차량을 사용했다고 추정돼요. 그들은 거대한 거미줄처럼 지어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거미줄은 경제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암묵적 시스템으로 작동했어요. 이는 기원전 1000년에서 3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마야의 고전 이전 시대가 소규모 부족 정착촌으로 이루어졌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이 하얀 고속도로에 가까운 무언가를 건설하기 위해 동원해야 할 인력과 엔지니어링 능력을 상상해보세요.
과학자들은 이 뚝길이 마야인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한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건설되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건축물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진흙과 채석장도를 섞어 도로를 건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층의 석회암도 사용됐겠죠. 연구원들이 이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었던 건 라이다 이미징이라는 새로운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소나 기술을 사용해서 해저 지도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이것도 그것과 매우 유사해요. 하지만 소리를 사용하는 대신 레이저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매핑 시스템을 통해 연구원들은 숲의 두꺼운 캐노피 너머까지 볼 수 있어요. 마치 엑스레이를 보는 것과 같죠. 이건 확실히 게임 체인저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마야 도시들은 20세기 중반에 발굴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티칼, 팔렌케, 욱수말 등의 도시에서 유적이 재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뒤로 물러나 보죠. 마야인은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콜럼버스 이전의 가장 큰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마야 문명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인구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40개 이상의 도시로 구성됐다고 믿었어요. 엄청난 숫자죠. 마야 문명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과테말라, 벨리즈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농업으로 생존했어요. 문제는 유카탄 반도가 농작물을 재배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야인들은 대부분의 도시에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개발해야 했죠. 그들은 일련의 의식용 건물, 피라미드, 광장, 심지어 공놀이를 위한 코트까지 건설했습니다. 마야인들이 피라미드 건설에 능숙했을지 모르지만 첨단 천문 시스템도 개발했어요. 고대 기술을 이용해 금성이나 화성 같은 행성의 정확한 위치와 일식 날짜를 예측할 수 있었죠. 이제 몇 가지 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티칼입니다. 과테말라 정글의 중심부에 위치한 티칼은 고대 마야 제국의 수도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성기에는 오늘날의 런던이나 뉴욕 같은 도시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녔습니다. 이곳은 일련의 복잡한 기념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총 12,000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쪽 아크로폴리스는 티칼에서 가장 오래된 복합 기념물입니다. 기원전 350년경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이곳은 왕과 추장들의 휴식처로 사용됐죠. 기념비들의 높이는 최대 60m입니다. 당시에는 계단식 피라미드 사원이 아름다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마야인들은 그 색을 좋아했죠. 물론 오늘날에는 석회암만 볼 수 있습니다. 마야인들은 여러 나라에 퍼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오늘날 티칼에서 차로 10시간 거리에 있는 치첸이차가 있다는 것도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두 도시 사이에 불화가 있는 건 아니고 단지 도심이 다를 뿐이에요. 뉴욕이나 LA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잘 보존된 피라미드 중 하나가 있는 곳입니다. 멕시코 유카탄주에 위치한 이 마야 도시는 1500년이 훨씬 넘은 도시예요. 전성기에는 35,000명의 인구가 거주했어요. 유적지의 면적은 10.4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하이라이트는 엘 카스티요예요. 지상에서 25m 높이에 서 있는 거대한 계단 모양의 사원입니다. 가장 독특한 특징은 네 면에 각각 91개의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위쪽 플랫폼까지 포함하면 365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태양의 일령과 같은 일수죠.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자, 이번엔 잃어버린 도시 팔렌케를 만나보세요. 마야의 또 다른 중요한 도시로 전성기에는 6,000명 이상이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유적지에서 몇 가지 특이한 발견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것은 인디아나 존스와 툼레이더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팔렌케의 건물 하나는 팔렌케의 붉은 여왕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으로 추정돼요. 그녀는 마지막 마야 왕의 할머니로 여겨졌어요. 그녀를 기리기 위해 그녀가 죽은 후 시신을 보관하기 위해 거대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무덤의 발견 자체만으로도 이미 짜릿한 일이었죠. 고고학자들은 1994년 이곳을 발굴하던 중 고대 기념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발견한 것은 숨은 문이 있는 방이었어요. 문을 열자 2.5m 길이의 복도가 나왔습니다. 이 복도 끝에는 여왕의 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왕의 미라가 있었죠. 미라 안에는 진주, 옥, 조개 껍질, 값비싼 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굴팀은 유골을 탐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방 안이 붉은색 가루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연구원들은 마야인들에게 붉은색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여왕이 이 정체불명의 물질과 함께 묻혔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연구진은 추가 분석을 위해 샘플을 채취했고 그 결과 붉은 가루가 매우 위험한 광물인 신나바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루를 흡입하면 사람에게 심각한 건강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연구팀은 이것이 그녀의 재산을 훔치려는 누군가를 위한 함정일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저주에 관한 이야기네요. 연구원들을 항상 괴롭히는 한 가지는 이 전능한 제국의 쇠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뭄이었을까요? 질병 때문이었을까요? 2017년에 새로운 연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티칼 남서쪽에 위치한 세이발 유적지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도자기와 고고학 발굴에서 나온 방사성 탄소 데이터를 분석해 이 위대한 문명의 예기치 않은 소멸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추출했습니다. 이 정보에 따르면 마야인들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사회적 불안정과 정치적 위기의 파도 속에서 몰락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마야의 도심이 악화되고 마야 인구가 분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2년 12월 많은 사람들이 재앙적인 사건으로 인해 세상이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명한 마야 달력 덕분이었습니다. 시간을 추적하는 이 고대 방식은 끝없는 추측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일부 버전의 달력에서 발견된 819라는 숫자였어요. 최근 캠브리지의 한 연구팀이 마침내 그 암호를 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이유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마야 달력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마야 문명이 날짜를 추적하는 데 사용한 시스템은 현재 우리가 캘린더 라운드라고 부르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함께 작동하는 세 가지 주기죠. 첫 번째는 하브로 알려진 365일의 태양력입니다. 두 번째는 20개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주기로 촐킨이라는 260일의 성스러운 달력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2025년 12월 25일과 같이 말한 것처럼 이 세 주기가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에 따라 날짜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세 번째 날인 마닉과 14번째 달 포프가 있습니다. 이 세 주기가 다시 같은 방식으로 정렬되는 데는 52년이 걸립니다. 그 이후에는 날짜가 반복되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미스테리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부 마야 기념물에서는 또 다른 주기, 즉 8191의 존재를 가리키는 수수께끼 같은 비문이 발견됐어요. 이러한 비문은 멕시코의 팔렌케와 야스칠란 같은 곳에서 주로 발견된 이 비문은 약 20개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 달력은 전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며 분명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을 거예요. 초기 연구에 따르면 819일 주기는 4가지 색상 중 하나와 그와 관련된 기본 방향 중 하나로 표현되었습니다. 검은색 서쪽, 빨간색은 동쪽, 흰색은 북쪽, 노란색은 남쪽과 연결되었어요. 연구자들은 이 기간을 9일, 7일, 13일의 3가지 작은 주기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이를 모두 곱하면 819일이 됩니다. 꽤 멋지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색 구성표와 세 주기는 기본적인 수준의 해석처럼 보였고 전문가들은 그 진짜 목적이 아직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연구자들이 발견한 또 다른 사실은 이 이상한 날짜 수가 대부분 숫자 뒤에 Y 문양을 사용하여 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카위일을 나타내는 문양도 추가했어요. 카위일은 종종 창조와 번개와 관련된 강력한 마야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보통 이마에서 생명의 불꽃을 상징하는 횃불이 튀어나오는 모습으로 상징되었죠. 하지만 90년대 한 연구에 따르면 카위일의 이마에 새겨진 연기와 불이 실제로 목성이나 토성 또는 두 행성을 상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819일은 어떤 식으로든 두 행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후 연구는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이 달력이 마야인들이 어떤 식으로든 두 행성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러한 주기가 목성과 토성의 회합 주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회합 주기란 행성과 같은 천체가 지구에서 볼 때와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위치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가능성은 매우 흥미로웠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각 행성은 매우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행성을 819일이라는 기간에 맞추려고 하면 잘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 4가지 색으로 구분된 이 달력 체계는 눈에 보이는 행성의 회합 주기와 완벽하게 일치하기는 너무 짧았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 수수께끼로 인해 사람들은 오랫동안 머리를 긁적였고 2023년이 되어서야 전문가들이 뭔가 잘못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시스템을 819일로 보는 대신 이 숫자를 타임라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훨씬 더 큰 달력의 작은 부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주기는 행성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간을 추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819일 주기가 실제 날짜가 아닌 타임라인을 증명하기 위해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성이 필요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수성의 회합 주기는 117일이며 이는 달력 카운트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즉 819를 117로 나누면 숫자 7이 나오니까요. 따라서 수성은 눈에 보이는 행성 중 유일하게 회합 주기가 이 기간의 정수로 정확히 들어맞는 행성입니다. 이제 확실한 출발점이 생겼습니다. 거기서부터 달력을 확장해야 했습니다. 819일에 20주기로 길이를 늘리자 갑자기 패턴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성의 모든 회합 주기가 시스템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예를 들어 토성의 회합 주기는 378일로 6번의 819일 주기 후에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금성은 5번의 주기마다 정렬됩니다. 목성은 19주기마다요. 그리고 가장 오래 걸리는 화성은 20주기가 필요합니다. 즉 화성이 눈에 보이는 모든 행성의 회합 주기와 일치하는 데는 약 4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고대 문명이 날짜가 아니라 타임라인을 가리킨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야 천문학자들은 이 숫자가 20개의 주기로 구성된 더 큰 달력 체계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야인들에게 회합 주기 연구가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아직 이 신비한 달력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마야인들은 우주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행성의 움직임을 그들의 달력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분석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 시스템은 마야인들의 놀랍고 발전된 점성술에 대한 이해의 일부일 뿐입니다. 마야인들은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데 점성술적 주기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식을 예측하는 방법과 같은 매우 구체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마야인들이 별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유적에 반영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위치한 고대 도시 치첸 이사에 있는 유명한 피라미드를 살펴보세요. 계단 아래쪽을 자세히 보면 돌에 뱀의 머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낮과 밤의 길이가 정확히 같은 춘분과 추분에는 태양이 계단의 날카로운 삼각형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마치 뱀이 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듯한 착각을 불어일으키죠. 마야인들이 천문학 지식을 사원에 활용한 또 다른 예는 과타말라의 티칼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서기 1년에 지어진 이 피라미드는 마야의 가장 오래된 천문 복합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리고 그 정렬과 방향 덕분에 마야인들은 동지와 춘분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추적하고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마야인들은 숙련된 하늘 관찰자였습니다. 둥근 돔이 있는 현대 첨단 천문대처럼 마야인들에게도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엘 카라고를 만나보세요. 스페인어로 달팽이를 의미하며 타워 내부의 나선형 계단을 가리킵니다. 960년경에 건설된 이 천문대는 하늘의 모든 변화를 관찰하고 태양, 달, 행성, 별의 움직임을 추적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망원경, 인공위성, 첨단 도구를 사용하는 오늘날과는 달리 마야인들은 전적으로 육안 관측에 의존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업적은 더욱 놀랍습니다. 아즈텍의 수도 이름을 발음하실 수 있나요? 네, 말하기는 꽤 어렵고 제 수준 이상이에요. 알았어요. 테노치티틀란이에요. 마야의 도시도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아슈칠란, 둘은 같은 언어의 일부겠죠?
글쎄요, 그렇지 않아요. 아즈텍과 마야는 가장 유명한 메소아메리카 민족들이었어요. 지금의 중앙아메리카가 바로 그곳이죠. 하지만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같은 문명도 아니었죠.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즈텍은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중세 말기에 가까운 시기였죠. 마야는 아즈텍보다 먼저 등장했습니다. 역사가들은 마야가 3세기에 도시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고 믿어요. 그들의 전성기는 10세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야와 아즈텍이 서로 접촉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마야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따라서 아즈텍은 실제 마야인보다 그들의 후손들과 더 많은 교역을 했습니다. 두 문명은 같은 장소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아즈텍은 오늘날 멕시코의 북쪽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마야인들은 그 남쪽 유카탄 반도에 살았어요. 네, 오늘날 멕시코도 그곳에 있어요. 하지만 마야인들은 현대 과테말라와 벨리즈의 일부 지역에도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야인들은 한 가지 언어가 아니라 마야어 계열 전체를 사용했습니다. 그 언어 중 일부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어요. 중앙아메리카 전역에 600만 명의 마야 원주민이 살았던 것으로 추산돼요. 과테말라에서는 공인받은 마야어가 21개나 돼요. 더 북쪽에 있는 멕시코에서는 공식 언어의 수가 29개에 달합니다. 아즈텍의 경우 상황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들은 단일 언어를 사용했어요. 지금도 멕시코 중부를 중심으로 약 150만 명의 원어민이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지역의 다른 어떤 원주민 언어보다도 많은 숫자예요. 하지만 아즈텍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마야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 언어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사실 두 언어는 같은 문자체계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마야인들은 상형 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 발전된 문자를 사용했죠. 네, 고대 이집트인들처럼요. 고대 문명들은 단어를 구성하는 문자 대신 작은 그림을 사용하여 사물이나 개념을 나타냈어요. 예를 들어 마야인들은 제규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을 때 동물의 작은 이미지를 그렸어요. 마야인들의 문자 체계에는 이런 문자가 총 800개 이상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단어를 적는 방식에 비하면 너무 복잡하죠. 하지만 아즈텍은 마야인보다 한 발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림 문자와 표의 문자를 사용했어요. 간단히 말해 그림 문자는 사물, 동물 또는 개념을 표시하는 정교한 그림이에요. 마야 상형 문자와 비교하면 누구나 그릴 수 있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진정한 시각 예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죠. 고도로 숙련된 화가만이 그릴 수 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아즈텍인들에게는 문자 체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마야인들이 언어에 있어서는 더 진보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유럽인이 도착하기 전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발달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화와 경제 측면에서는 두 사회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회 모두 농업과 운송의 가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민족의 주요 작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짐작하셨겠지만 옥수수를 재배했어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93년 최초로 옥수수를 구대륙으로 운송한 사람이에요. 마야인들은 해바라기, 바닐라, 면화도 재배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고추, 콩, 호박을 생산했어요. 육류에 관해서 아즈텍인들은 생선과 새우를 즐겨 잡았어요. 마야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닭을 키우는 것처럼 칠면조를 사육했습니다. 아즈텍 사회는 황제가 이끄는 귀족과 평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야인들은 대부분 왕과 왕실이 통치하는 독립된 도시 왕국에 살았어요. 이 문명에는 바퀴 달린 이동수단이 없었습니다. 아즈텍 상인들은 등에 물건을 짊어지고 메소아메리카 전역을 여행했어요. 물론 가장 편안한 교통수단은 아니었습니다. 아즈텍의 도로를 오늘날의 도로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즈텍 도로는 보행자만 다녔기 때문에 폭이 좁았어요. 마야인들도 카누를 포함한 비슷한 도로망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해안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았어요. 큰 나무를 깎아 배를 만들었죠. 마야인의 평균 카누 길이는 15m였습니다. 현대의 요트 길이와 비슷해요. 마야인들이 거래한 상품은 소금부터 진주까지 다양했습니다. 마야인들은 금, 구리, 터키석과 함께 고기를 사치품으로 여겼어요. 마야 상인들의 화폐가 무엇이었을지 짐작하실 수 있나요?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날처럼 금속과 종이는 아니었어요. 카카오빈이었습니다. 카카오빈은 시장 가격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상적인 결제 수단이었죠. 현대사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전체 국가의 약 3분의 2가 통화를 미국 달러에 고정하고 있어요. 메소아메리카 사람들에게는 카카오빈이 달러였죠. 아즈텍인들은 똑같은 화폐를 사용했지만 약간 변형된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도끼 화폐라는 걸 사용했어요. 도끼 화폐 한 개는 카카오빈 8,000개의 가치가 있었어요. 아즈텍의 환전소에서 일하는 건 재밌었겠네요. 광물 중 옥은 두 문화권 모두에서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마야인과 아즈텍인은 옥으로 도구와 장식품을 만들었죠. 이 민족들은 옥이 착용한 사람에게 아름다움과 장수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옥광산은 현대의 과테말라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발음했던 그 도시 기억하시죠? 아즈텍 수도의 건국은 아즈텍 민족의 신념 체계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즈텍의 신은 발톱에 뱀이 달린 독수리가 선인장 위에 앉아있는 곳에 도시를 건설하라고 지시했다고 해요. 그들은 한 호수에 있는 섬에서 이것을 목격했고 그곳에 도시를 건설했어요. 오늘날 중앙아메리카 지도에서 찾아보고 싶다면 멕시코시티를 찾아보세요. 고대 아즈텍 수도가 있던 곳이에요. 멕시코는 아즈텍의 다른 이름이었기 때문에 고대 국가 이름에서 따온 것이기도 합니다. 아즈텍은 작은 인공섬 위에 도시를 건설했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의 표면적보다 약간 더 큰 규모였죠. 마야인들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가 없었습니다. 마야 문명은 40개의 도시에 걸쳐 있었어요. 이 정착지의 인구는 5천에서 5만 명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유적지는 규모 면에서 미국의 작은 도시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야 도시의 총수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에요. 고고학자들은 유카탄 반도의 정글 깊은 곳에서 새로운 도시를 계속 발견하고 있어요. 아주 최근에 연구원들은 멕시코 남동부에서 새로운 유적지를 발굴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돌기둥을 발견하고 마야어로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과거에 이 도시는 중앙 마야 저지대의 일부였어요. 오늘날 이 지역은 울창한 정글로 덮여 있습니다. 마야인들은 8세기와 9세기경에 이 지역 정착지를 버렸어요.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이들은 인구 과잉이 주요 문제였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무역로가 붕괴되어 마야 도시가 더 이상 번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요. 어떤 경우든 북부 마야 도시는 계속 존재했습니다. 몇 세기 후 유럽인들이 우연히 발견했을 때 이 민족의 후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죠. 이 시기에 아즈텍은 오늘날의 멕시코에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외래 문화와의 접촉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천연두가 창궐하여 아즈텍의 문명을 결정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메리카 국가가 영원히 세계 무대를 떠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보카도, 칠리, 과카몰리, 초콜릿, 코요테 같은 단어를 말할 때마다 실제로는 아즈텍어가 되살아나고 있어요. 이러한 단어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언어에 존재해요. 마야어 단어는 현대 영어에도 들어왔습니다. 언어학자들은 단어 샤크가 실제로 마야어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해요. 고대 메소아메리카 사람들이 물고기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두 고대 문명 모두 피라미드를 남겼으며 스타일이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차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마야 유적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마야인들의 후손들 사이에서 당시 옥수수를 수확하는 과정을 옥수수 털기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짜냐고요? 당연히 제가 지어낸 얘기죠. 믿으신 건 아니겠죠? 마야의 쌍둥이 소년 2명이 공놀이를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물론 그들은 정말 잘했지만 공놀이를 할 때는 많은 소음을 냈어요. 지하세계의 군주들은 곧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두 소년을 마야인들이 시발바라고 불렀던 지하세계로 소환했습니다. 소년들이 음침한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지하세계의 군주들은 소년들에게 1년의 시험을 치르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험이 부족한 쌍둥이 소년들은 시험에 실패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슬픈 사건은 아름다운 과일나무의 출현으로 이어졌어요. 오래지 않아 한 젊은 여성이 이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손을 뻗어 따려고 했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후나푸와 엑스발랑쿠에라는 또 다른 쌍둥이를 낳았다는 전설이 내려져 옵니다.
이 쌍둥이는 조상들처럼 훌륭한 공놀이 선수였어요. 하지만 그들도 똑같이 시끄러웠고 지하세계의 군주들은 다시 짜증이 났어요. 그들은 이 쌍둥이를 제거하기 위해 이 쌍둥이에게 지하세계로 게임을 하러 오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쌍둥이가 도착하자 영주들은 쌍둥이를 여러 무서운 곳으로 보냈어요. 첫 번째는 어둠의 집이었는데 아주 어두웠어요. 그런 다음 쌍둥이는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칼의 집을 통과했죠. 다음으로는 추위의 집에서 얼어 죽지 않도록 불을 피웠고 제규어의 집에선 동물들을 속여 잡아먹히지 않고 통과했어요. 마침내 박쥐의 집에 들어갔지만 운이 따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박쥐 중 한 마리가 후나푸의 머리를 들고 도망쳤거든요. 영주들은 쌍둥이들에게 공놀이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소년들은 분명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엑스발랑쿠에는 후나푸의 어깨를 잃어버린 머리를 대신하기 위한 거북이를 올려놓았고 둘은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군주들이 궁정 근처에 있는 동물의 정신이 팔리자 엑스발랑쿠에는 형의 머리를 훔쳐서 다시 제자리에 놨어요. 영주들의 짜증을 샀지만 쌍둥이는 이제 경기를 동점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후나푸와 엑스발랑쿠에는 지하세계의 영주들을 위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재주를 부렸어요. 그중 하나는 엑스발랑쿠에가 후나푸에게 부상을 입혔다가 다시 살려내는 거였습니다. 영주들은 쌍둥이의 공연에 감명을 받아 자신들에게도 같은 마술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물론 쌍둥이는 동의했죠. 하지만 몇몇 영주에게 마술을 행한 쌍둥이는 영주들의 부활을 거부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된 지하세계의 영주들은 패배를 인정하고 다시는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목숨을 구걸했어요. 후나푸와 엑스발랑쿠에는 조상의 원수를 갚고 군주들의 존경을 받게 되어 기뻤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천상의 군주들은 쌍둥이에게 깊은 감명을 받아 쌍둥이를 달과 해로 만들어 하늘에서 살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마야 문명은 역사상 가장 지배적인 원주민 사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민속과 전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견되고 연구되고 있어요. 마야인들은 메소아메리카라는 영토에 살았어요. 메소아메리카는 현대의 멕시코와 과테말라, 벨리즈, 온두라스, 유카탄 반도, 엘살바도르와 같은 중앙아메리카 일부로 구성되어 있었죠. 이들은 기원전 1800에서 1900년에서 기원전 900에서 1500년까지 살았습니다. 인상적인 전설 외에도 마야인들은 매우 뛰어난 발명가였어요. 그들은 달력, 문자 체계, 농사법, 스포츠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글은 희귀한 책과 도자기뿐만 아니라 건물과 석조 기념물에서 보존된 채로 발견됐어요. 800개 이상의 상형 문자가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체계예요. 각각의 기호는 음절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마야 문자는 처음에는 건축가가 되기 위해 공부했던 미국인 여성 타티아나 프로스코리아코프가 우연히 해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학문적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야인이 됐죠. 그녀는 마야의 뒤집힌 개구리 문양이 탄생을 의미하고 치통 문양이 왕위에 오른 날짜를 의미한다는 걸 처음으로 알아챘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특정 마야 왕조의 통치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생일도 더 쉽게 알아낼 수 있게 됐어요. 마야인은 또한 수학과 물리학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혁신 중 하나로 꼽히는 영이라는 개념도 발명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숫자로서의 영이라는 개념은 비교적 새로운 발명품입니다. 마야인에 대한 재밌는 사실은 그들이 모자를 정말 좋아했다는 거예요. 모자가 클수록 더 중요하게 보였어요. 모자는 일종의 패션 아이템이었을 뿐만 아니라 키가 커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어 마야인들의 미적 감각에 큰 영향을 미쳤죠. 마야인들은 또한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달력 중 하나를 고안해냈습니다. 0을 자리 표시자로 사용한 최초의 달력이기도 해요. 마야인들의 달력은 2012년 12월 21일에 끝났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지 않았죠. 우연히도 그 날짜가 마야의 연도 주기와 끝나는 날이 일치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과학과 천문학의 발전만큼이나 그들은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세상이 평평하다는 믿음이었죠. 그들의 이론은 세상의 네 구석에는 하늘이 자기 땅 위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형제 군주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무튼 초콜릿을 잘 먹는 것으로 유명한 그들의 메뉴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은 초콜릿 먹는 것을 예술의 한 형태로 바꿨어요. 하지만 그들이 만든 음료는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핫초콜릿과는 달랐어요. 카카오에 물, 꿀, 칠리페퍼, 옥수수 가루 등을 섞어 거품이 많고 매콤한 음료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레시피였습니다. 카카오를 마시는 의식은 그들의 축하 행사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마야의 건축과 문명에 대한 놀라운 발견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치아파스주의 토니나에서 마야 피라미드가 발견된 건 불과 몇 년 전의 일인데요. 10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됐어요. 이 피라미드가 오랫동안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이유는 자연 언덕 아래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최근 멕시코 campeche주에서 마야 도시 2곳의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글쎄요, 고고학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거진 초목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마야인들은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 마야인의 후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그들 중 다수는 조상의 고향에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야인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테말라에서 마야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마야 민족에는 유카텍, 키체, 케키, 모판 등 다양한 마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야인들은 스파가 뭔지도 몰랐지만 가끔씩 땀을 흘리는 걸 정말 즐겼어요. 고대 마야 유적지 주변에서 땀을 흘리는 오두막이 발견됐습니다. 돌이나 어도비로 지어졌어요. 이 방들은 마야인들의 정화 및 건강관리 의식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스웻 오두막 중 하나는 벨리즈 북부의 쿠엘로에서 발견됐는데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돼요. 마야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피츠라는 이름의 국기 경기였습니다. 피츠는 정치적, 정신적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었죠. 마야 고고학 유적지의 중요한 부분에서 볼코트를 볼 수 있는데 이 게임의 주 목표는 손을 사용하지 않고 고무공을 매우 높은 돌고리에 통과시키는 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축구와 농구를 결합한 경기였죠. 하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어요. 패자는 때때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죠. 정말 위험천만하네요. 이 게임과 탱탱볼의 필요성 때문에 마야인들은 고무를 사용한 최초의 문화권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천연 라텍스를 사용해서 고무를 만들었어요. 라텍스에 어떤 천연 물질을 섞느냐에 따라 고무의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세상 일이 다 그렇잖아요. 뭐 그런 거죠. 체크해볼게요. 베이지색 파카를 입었습니다. 끌도 챙겼고요. 사우디아라비아행 야간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듄 리메이크에 캐스팅된 건 아니에요. 선사시대 조상들에 대한 비밀을 밝히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지역을 탐험할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바로잡을 게 있어요. 사막이 텅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사막은 눈에 보이는 곳까지는 모래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도시와 마을에 정착하기 전까지 인류는 유목민이었으니까요. 음식, 물, 쉼터를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녔죠.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흥미로운 것들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발견된 이 물건처럼요. 이게 무엇이었을지 짐작이 가세요? 수년에 걸쳐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거대한 구조물의 기원과 용도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신석기 시대 조상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시간을 불 앞에서 돌로 무기를 조각하면서 보내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죠. 그들은 또한 건축 기술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이 거대한 돌 구조물을 사막연이라고 부릅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연처럼 보이거든요. 고고학자들은 이 연이 동물을 유인하는 데 사용됐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주 동안의 식량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이 모놀리식 구조물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바위 위에 앞으로 지을 건물의 청사진을 그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현대의 건축가들처럼요.
사막 연의 길이는 수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을 만들기 전에 설계도를 그렸을 거예요.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연이 스톤헨지 같은 유적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약 7,000년에서 9,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과학자들은 중동과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에 걸쳐 6,000개가 넘는 사막 연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거대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드론의 도움 없이 이 정도 크기의 연을 만들어 보세요. 꽤 어려운 일일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은 더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보다 더 오래된 신비한 석조 구조물을 발견했어요. 당연히 여러분도 빨리 가서 확인해보고 싶으실 거예요. 현대기술의 도움 없이 무거운 돌을 운반해 피라미드를 건설했다는 게 터무니없게 들린다는데 모두 동의하시나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을까요? 이제 시계를 약 2000년 전 과거로 되돌려 고립된 지역에서 비슷한 거대한 건축물을 건설한 인류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소위 무스타틸이라고 불리는 이 구조물을 살펴보세요. 무스타틸은 돌을 쌓아 만든 직사각형 구조물로 2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 기념물이 제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고원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걸어가는 일종의 행렬이었을 수도 있죠. 저도 참여해보고 싶네요. 이제 또 다른 사막 지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하라 사막의 풍경에 들어섰어요. 아름답지 않나요? 이곳에서 여러분은 고대의 미스테리를 풀려고 합니다. 연구원들이 풀기까지 수년이 걸렸던 수수께끼를 말이죠. 재밌는 사실. 사하라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큰 뜨거운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의 면적은 777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어요. 하와이의 1000배에 달하는 면적을 나란히 놓은 것과 같죠. 우리가 사하라 사막을 가장 큰 뜨거운 사막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지역은 남극 대륙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남극의 기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막의 이미지와는 달리 영하로 떨어지죠. 알제리의 포거레 에 주아 마을 근처의 사막 깊은 곳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작은 점들은 구글어스의 이미지에 나타났지만 아무도 그게 뭔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원들이 이 지역의 석유 활동의 결과라고 확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고대 퍼가라스 또는 고대 우물이라고 추측했어요. 수십 개가 있는데 일직선으로 수킬로미터씩 이어져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마을, 도로 또는 일반적인 인간 활동에서 항상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물들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추측을 해야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해야 했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잠시 조상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막 지역에 사는 유목민 수렵 채집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햇볕을 쬐면서 주변의 모든 모래알을 세며 하루를 보내죠. 하지만 식사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도 마셔야 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사막에서 물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길 바라지만 그건 좀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른바 퍼가라스를 발명했습니다. 퍼가라스는 2500년 된 관계 시스템이에요. 지역 주민들은 고지대에 깊은 우물을 파군했어요. 지하수를 끌어올 수 있을 만큼 깊은 우물 말이에요. 그런 다음 일정한 거리를 두고 평행한 갱도를 파서 관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 우물에서 모든 갱도로 물이 흘러내려가 전체 지역을 관계할 수 있었죠. 여행자들은 갱도에 들러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축을 기르고 농작물을 돌볼 수도 있었고요. 꽤 영리하지 않나요? 이 구멍들이 퍼가라스처럼 보이긴 하지만 조금만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갱도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원형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옵션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 사막의 구멍들이 이 지역의 석유 활동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 구멍들을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구글어스에서 보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분화구입니다. 그 정체를 알아내기 위한 힌트는 모래 아래에 숨어 있어요. 이 수수께끼의 진실을 처음 밝혀낸 연구원 중 한 명이라면 모래 속에 숨어있는 오래된 다이너마이트와 빈티지 정어리캔이라는 독특한 걸 발견했을 텐데요.
퍼즐 조각을 맞춰본 과학자들은 이 정어리캔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만들어진 모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당시에 팀 전체가 이 지역에서 석유를 조사하는 동안 야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다이너마이트는요? 다이너마이트는 지진 측량에 사용됐습니다. 지구 표면 아래에 석유와 가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오래된 기술이죠. 여전히 북아프리카에서 탐험할 만한 또 다른 사막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알제리 수도 남서쪽에 있는 티아레트시 근처에서 13개의 특이한 기념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구조물은 제다르라고도 불리는데 스타워즈에 나오는 장면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피라미드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이 아는 한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지막 안식처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까요? 베르베르 유목민일 가능성이 높아요. 고대 유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원전 4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지어졌을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 유적의 내부를 탐사하기 시작했고 내부가 매우 거대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20개 이상의 구획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지하 금고, 방, 미로와 같은 복도를 발견했어요. 그 안을 돌아다니는데 최대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그 벽을 동물의 이미지와 사냥 장면을 묘사하는 데도 사용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제다르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흥미로운데요? 우리 세계의 사막에는 우리가 풀어야 할 더 많은 신비한 것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서 탐험을 계속해보자고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근처에 많은 사람이 모르는 흥미로운 고대 유적지가 있어요. 가오키아라고 불리는 이곳은 11세기에는 최대 2만 명이 살던 거대한 도시였어요. 이곳에는 수작업으로 쌓은 거대한 토루가 가득한데 가장 큰 토루는 오늘날에도 가오키아 마운드 주립 서적지에 남아있어요. 이 문명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연구자들은 발견된 유적에서 몇 가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 유적지에서 꽤 오래된 치아를 발견했습니다. 그 모양과 구조를 연구한 결과 과학자들은 다양한 원주민 집단이 이곳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약 3분의 1은 대륙 한가운데의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치아에 함유된 다양한 물질의 수준을 연구한 끝에 알아냈습니다. 고분들이 배열된 방식을 보면 단순히 여러 마을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도시였음을 알 수 있어요. 지배층은 고분 꼭대기에 살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구조물에서 살았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 안에서 농사, 사냥, 벌목, 도자기, 직조 등의 일을 모두 했다고 생각하면 놀랍죠. 가오키아 한가운데에는 약 30m 높이의 거대한 마운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거대한 나무 울타리가 있었어요. 울타리 안쪽에는 플라자라고 불리는 넓은 공간이 있는 도심이 있었죠. 고고학자들은 이 광장이 세계의 4가지 기본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생각해요. 마치 이 도시를 지은 사람들이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장소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았어요. 도시의 중심에서는 의식화 행사가 열렸고 가오키아 외부의 사람들도 참여하러 올 정도로 큰 행사였습니다. 이 도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시가 무너진 이유가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내어 땅이 엉망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과학자들은 도시가 사라진 후에도 토양이 여전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오키아에 몰락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을 거예요. 다른 지역 사회와의 싸움으로 인해 도시가 무너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지금은 65개가 넘는 고분이 보존되어 있으며 가장 높은 고분의 계단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역 당국이 이곳을 국립공원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붐비기 전에 방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모헨조다로는 여전히 베일에 쌓인 또 다른 잃어버린 고대 도시입니다. 현디 파키스탄에 위치한 이곳은 청동기 시대에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매우 발전된 도시였어요. 다른 도시에는 없던 수도 시스템과 화려한 건축물을 갖추고 있었죠.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다른 고대 도시만큼 잘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더 이상한 점은 어느 순간 도시가 버려졌는데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1911년에 이 도시를 발견했지만 이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결국 고고학자들은 이 도시의 선진적인 위생 시스템과 같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발굴을 통해 700개가 넘는 우물과 개인 목욕탕과 대형 공동 목욕탕이 발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개인 주택에도 화장실이 있었고 도시 전체의 하수 시스템을 통해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많은 무역 관계를 맺고 도자기, 보석, 인형과 같은 정말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어 지역 전역에 판매했습니다. 놀라운 문화와 지식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이 도시가 버려진 이유를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근 강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모헨조다로 사람들이 남긴 글은 가장 숙련된 전문가들에게도 여전히 복잡한 암호로 남아있어 그들의 역사를 정리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잃어버린 도시 콜만스콥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남이브 사막에 있던 작은 정착지였어요. 전설에 따르면 콜맨이라는 남자가 모래 언덕에 갇혀 다시는 볼 수 없었다고 해서 콜맨스콥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이 부분이 아니에요. 1908년 한 철도 노동자가 반짝이는 돌을 발견하고 취미로 광물학을 하는 철도 감독관에게 보여줬어요. 그들은 그것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발견했고 곧 콜만스콥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마을이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곳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호화로운 석조주택, 학교, 병원, 심지어 냉장고용 얼음을 생산하는 얼음 공장까지 있었어요. 이 병원에는 남부 아프리카 최초의 엑스레이 기기가 있었는데 노동자들이 다이아몬드를 불법으로 삼키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1920년대 후반 인근의 다이아몬드가 풍부한 다른 지역이 발견되면서 그 인기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고 건물은 버려진 채 방치되었습니다. 1938년 모든 기기가 남쪽으로 옮겨지고 마을은 사막에 남겨졌습니다. 마지막 주민은 1956년에서 1960년 사이에 콜만스콥을 떠났습니다. 더운 기후와 낮은 습도 덕분에 오랜 시간 동안 구조물이 보존되어 관광객들은 이제 이 사막의 유령 마을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고대 도시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추픽추예요. 페루에 있는 놀라운 고대 유적지죠. 안데스 산맥의 거대한 땅에 펼쳐져 있으며 해발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배의 용도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최대 7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으나 인적 단서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영적 또는 의식적인 장소였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귀족들을 위한 멋진 스파 휴양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넓은 테라스는 농작물 시험이나 무역의 중심지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과 비슷한 공간이 발견되어 감옥으로 사용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고고학자와 역사가들이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의아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아마도 바퀴를 이용한 교통수단도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거대한 화강암 바위들은 대부분 무게가 많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가파른 안데스 산맥으로 밀어 올렸어요. 일부 역사가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 바위를 정상까지 밀어 올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추픽추의 거대한 돌들은 서로 너무 가까워서 그 사이의 균열이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페루는 지진이 잦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진 발생 시에도 이 지역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점에서 매우 멋지죠. 그런데 그 모든 지진 동안 돌들은 어떻게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돌들을 실제로 약간 움직이긴 했지만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젖은 나무 쐐기를 사용해서 돌을 제자리에 고정했다고 생각하지만 구조물의 크기를 고려할 때 이는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당시 현지인들은 마추픽추를 건설할 때 짐승에게 짐을 나르게 하지도 절제 도구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손으로 모든 것을 조각하고 조립해야 했어요. 게다가 성체는 단층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수많은 돌과 흙을 옮겨야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깊은 기초와 배수 시스템으로 인해 실제 건축물은
실제로 지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3D 스캐닝을 통해 최근에 발견된 숨어있는 수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화강암 블록을 조립할 때 모르타르를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이에 종이 한 장도 끼워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한 가지 가설에 따르면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돌을 자르는데 돌보다 더 단단한 재료로 만든 기구를 사용했다고 해요. 이상하고 놀라운 물건들이 종종 발견되지만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내는 건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녹슨컵과 동굴 그림이 전부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실험복을 입은 전문가들도 가끔 실수를 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먼지가 많은 판과 거대한 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커다란 머리를 가진 인간도 있었어요. 이제 발굴 도구를 들고 고대로 돌아가 과학자들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회를 탐험해보세요. 사르데냐는 지금은 목가적으로 보이지만 솔직히 3000년 전에는 방문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 이 섬에는 끔찍한 거인들이 돌아다녔다는 소문이 있어요. 심지어 4m가 넘는 해골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전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 분명 이상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1974년 몬테프라마라는 섬의 한 지역에서 5,000개가 넘는 깨진 돌 유물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에 전시되는 대신 약 30년 동안 지하금고에 갇혀 있었어요. 조금 의심스럽지 않나요? 2005년에 마침내 조각들이 옮겨졌을 때 과학자들은 조각들을 모아 각각 2.4m 높이의 거인 남성 조각상 38개를 발견했어요. 전설적인 해골만큼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꽤 거대하죠. 이 조각상들은 오래전에 이 섬에 살았던 누라직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거대한 조각상 외에도 8,000개가 넘는 거대한 석조 건물을 지었어요. 누라직이 거인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확실히 큰 걸 좋아했습니다. 저도 저희 동영상에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 감사드려요.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꽤 똑똑하지만 가장 똑똑한 인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1913년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두개골 화석에서 보스코프인이 더 똑똑한 경쟁자일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발견됐거든요. 인간과 비슷한 이 종은 10,000년 전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두개골을 보면 머리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아 뇌가 우리보다 30% 정도 더 컸을 것으로 추정돼요. 와, 평균 IQ는 약 140에서 149로 오늘날 사람들 중 가장 똑똑한 0.5%에 속했을 거예요. 하지만 보스코프가 훨씬 더 똑똑하다면 왜 그들은 주변에 없고 우리는 있을까요? 글쎄요, 큰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유인원의 친척보다 훨씬 더 크고 주로 전전두엽 피질이 발달해 있어요. 이 부분은 의사결정, 단기기억, 자기인식과 같은 고차원적인 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감각과 움직임을 처리하는 뇌 부분은 크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스코프는 사냥과 같은 실용적인 일보다는 과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 우리는 이 영리한 사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개골 조각이 유일한 증거라며 보스코프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정글은 거대합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전세계 동식물 중에 약 30%가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놀랍죠? 하지만 원주민 중 한 종인 인간의 역사는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해왔어요. 수수께끼의 카사라베 사람들은 이곳에서 수백 년 동안 살다가 서기 1400년경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마존에 흩어져 있는 부족들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우리는 땅에서 지형 문자라고 불리는 크고 특이한 모양을 발견했습니다. 지형 문자는 단순한 얕은 도랑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12,95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약 450개의 표시가 있으며 일부는 폭이 396m에 달하는 거대한 문명의 유적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도랑에는 의식용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550년 전만 해도 최대 100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안전한 레이저를 사용해 숲을 해치지 않고 지도를 만드는 라이다와 같은 새로운 기술 덕분에 우리는 더 깊은 곳까지 탐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와 통로, 심지어 높이 21.3m가 넘는 피라미드까지 발견됐어요.
26개의 개별 정착지를 발견했는데 그중 2개는 각각 최소 250에이커에 달했습니다. 대박, 축구장 330개 크기네요. 카사람의 원주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유럽 정복자들이 그들을 몰아냈을 거예요. 아마도 가장 당황스러운 고대 문명은 우리가 실제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문명일지도 모릅니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도시 아틀란티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지브롤터 해협 근처에 있는 거대한 도시에 대해 이야기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은 아틀란티스를 플라톤이 만든 아테네의 완벽한 버전으로 생각했죠. 그렇다면 아틀란티스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때로부터 약 1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실제를 궁금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세기에 미국 하원의원 이그나티우스 도넬리는 아틀란티스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13가지 이유를 제시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 아프리카 모리타니아에서 폭 40km의 거대한 도민 니샤트 구조물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아틀란티스를 실제로 발견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커서 우주에서만 전체를 볼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사하라 사막 상공을 비행하던 2명의 우주비행사는 이 거대한 눈이 자신을 보고 있는 걸 발견하고 일생일대에 발견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구조물이 아틀란티스와 관련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어요. 약 1억 년 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도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아직 진실을 알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기원전 3300년 전으로 돌아가 남아시아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라판 문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사람들은 시대를 훨씬 앞서 나갔어요.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같은 도시에는 구운 벽돌집, 정교한 배수 시스템, 공중 목욕탕까지 갖춘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5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였어요. 그들은 또한 상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표준화된 무게 시스템을 발명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뛰어난 야금 기술 덕분에 중동 지역까지 인맥을 넓혀 무역을 했어요. 심지어 고대 브랜딩의 한 형태인 도장은 무역품의 점토를 찍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번성하는 도시 생활과 함께 매우 발전된 문명을 이룩했지만 그들의 언어와 문자에는 수많은 수수께끼가 숨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문자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의 모든 기술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도 해독하지 못했어요. 또한 그들의 사회가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문명처럼 웅장한 궁전이나 거대한 기념물 등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대신 가장 큰 건물은 곡물 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실용적이었겠죠. 안타깝게도 모든 좋은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기원전 1800년경 이 번성했던 문명은 강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환경이 변화하자 하라파 사람들은 짐을 싸서 더 살기 좋은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미노타우루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황소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가진 괴물이 거대한 미로에서 용감한 여행자들을 사냥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는 크레타 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미노아인들은 청동기 시대에 이곳에 살았어요. 그들은 멋진 궁전, 놀라운 프레스코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역사가들을 매료시킬 만큼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미로 신화에 영감을 주었을 정도로 복잡한 다층 건물과 정교한 복도로 이루어진 크노소스 같은 곳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의 엔지니어링은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배수 시스템조차 오늘날의 많은 것보다 더 발전해 있었어요. 이 중 어떤 이야기가 가장 흥미로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고 흥미로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행성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며 행성 본연의 일을 하며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쾅! 생명이 화려해지기 시작했죠. 식물과 동물은 복잡성을 뽐내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6,5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적 재앙이 닥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죠.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여 공룡과 다른 큰 동물들이 전멸했을 겁니다. 소행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행성이 매우 컸고 우리의 소중한 행성에 충돌하여 먼지가 사방을 뒤덮어 엉망진창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날에도 퇴적함에서 그 먼지층의 흔적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아래를 파헤치면 수많은 화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기 전까지 이 선사시대 생명체들은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지구가 대청소로 인해 생긴 빈 공간을 채우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 기회를 잡았을까요? 포유류예요. 이 털복숭이 작은 동물들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재앙이 포유류에게 그토록 좋은 기회가 되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포유류는 주변에 큰 괴물이 없었기 때문에 성장하고 번식하며 개체 수를 늘릴 수 있었죠. 영장류, 설치류 등 모든 종류의 포유류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합류했고 결국 털복숭이 무리 전체가 합류했습니다. 태반 포유류, 유대류, 심지어 알을 낳는 포유류까지 더해져 매우 다양한 포유류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장류를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영장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약 6,300만 년 전, 공룡이 사라지고 불과 200만 년 후 영장류는 가족회의를 할 때라고 판단했어요. 영장류는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멋진 원숭이와 유인원이 된 마른 코 영장류와 여우 원숭이와 아이아이가 된 젖은 코 영장류가 바로 그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더 있어요. 약 5,800만 년 전 마른 코 영장류들은 그들만의 작은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심야에 장난을 치기에 안성맞춤인 큰 눈을 가진 안경원숭이라는 특별한 손님이 등장했어요. 안경원숭이는 다른 영장류와는 다른 길을 걸으며 자신만의 독특한 틈새 시장을 개척하고 독자적으로 진화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안경원숭이는 육식만 하는 유일한 영장류입니다. 이 작은 녀석은 곤충, 작은 새, 설치류, 심지어 도마뱀도 좋아해요. 하지만 독특한 점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이 뇌의 2배 크기예요. 또한 올빼미처럼 머리를 180도 완전히 돌릴 수 있어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안경원숭이는 진정한 밤의 왕과 여왕입니다. 초음파 추적 능력이 뛰어나 먹이를 순식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와 발은 마치 스프링과도 같아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타르서스라는 특별한 발목뼈를 가지고 있어서 놀라운 도약 기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르시어 원숭이라고도 하죠. 이 작은 동물들은 잠시 쉬게 하고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약 5,500만 년 전 지구는 말 그대로 뜨거워졌습니다. 갑자기 뜨거워진 지구는 심해에 사는 많은 동물과 식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고 그들은 작별을 고했어요. 하지만 모든 작별은 새로운 무언가를 위한 기회잖아요. 고래목 포유류인 고래목이 이 기회를 포착했어요. 빈틈새로 뛰어들어 바다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생물로는 대왕고래와 돌고래가 있습니다. 약 4,700만 년 전에 특별한 영장류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이 생물의 화석을 이다라는 애칭으로 불러요. 이 작은 경이로움은 처음에는 인류 진화의 잃어버린 고리로 환영받으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다는 우리 같은 마른 코 영장류가 아니라 젖은 코 영장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4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영장류 세계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류의 먼 사촌인 신대륙 원숭이들이 구대륙 원숭이 혈통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짐을 싸서 남미를 정복하기 위해 떠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두 원숭이를 구분하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구색의 원숭이의 콧구멍이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약 2,500만 년 전 또 다른 유인원 무리가 등장했습니다. 이 유인원들은 꼬리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독특한 생명체는 훗날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유인원이 되었습니다. 유인원은 우리와 유전적으로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는 멋진 집단이에요. 원숭이의 광기에서 벗어난 최초의 유인원은 긴팔 원숭이였습니다. 약 1,800만 년 전에 이 작은 고개사가 등장했습니다. 수백만 년 후 유인원도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오랑우탄은 남아시아의 야생으로 모험을 떠난 선구자였습니다. 현재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유인원이 진화의 길에서 큰 갈림길에 선 것은 700만 년 전이었습니다. 한 길은 우리의 조상인 미래의 호모 사피엔스로 이어졌고 다른 길은 침팬지와 보노보로 이어졌습니다.
이 두 영장류는 수백만 년 동안 통합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마침내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560만 년 전 아르디피테쿠스라는 획기적인 유인원이 인류의 진화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이 유인원은 이족보행이라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아르디피테쿠스는 두 발로 걷는 최초의 유인원 중 하나로 아마도 영장류 친구들의 눈썹을 찌푸리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주인공은 약 400만 년 전에 등장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이들은 우리 부족인 호민이나 하위 부족의 초기 구성원이었습니다. 이들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돌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영리한 영장류는 진화의 어느 시점에 돌을 사용하여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요. 이제 우리 이야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약 200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식량 부족에 직면했어요. 적자 생존이 게임의 법칙이었고 두 가지 전략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견과류와 같은 질긴 음식을 씹을 수 있도록 턱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턱은 약하지만 더 큰 두뇌를 선택했어요. 이들은 더 다양한 음식에 접근하길 원했죠. 당연히 더 큰 두뇌를 가진 그룹이 승리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등장합니다. 약 250만 년 전 핸디맨이라고도 알려진 영장류의 한 종류가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 영리한 존재는 더 큰 두뇌를 가졌고 뉴런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 900만 년 전 새로운 스타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했습니다. 이 생명체는 직립보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핸디맨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아프리카 대륙을 벗어난 최초의 인류 직계 조상이 되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심지어 불을 다루는 방법도 알고 있었어요. 약 70만 년 전 세계는 요리의 혁명을 목격했고 요리의 최초 증거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약 50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제 좀 더 멋을 부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최초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종은 불과 30만 년 전에 출현했습니다. 파티에 늦게 도착했죠.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의 등장 이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친척들과 함께 우리는 혁신적인 두뇌와 복잡한 사회로 세계를 정복할 준비를 하고 등장했어요. 인류의 정확한 진화 경로는 아직 미스테리로 남아있지만 확실한 건 네안데르탈린도 어느 순간 인류의 대열에 합류했다는 사실이에요. 호모사피엔스가 번성하면서 인간의 언어 능력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현대의 언어는 인류와 거의 동시에 출현한 것으로 여겨져요. 우리는 말로 자신을 표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세상을 형성하기 시작했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이 우주에 등장하기까지 138억 년의 우주 역사가 걸렸습니다. 빅뱅 이후 98.9%의 시간 동안 인류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우리 종인 호모사피엔스는 지구가족의 막내로 우주 연대기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존재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인류가 존재하게 된 모든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현재 진행형인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매 순간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피라미드가 있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태양의 피라미드부터 시작할게요.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는 방법을 정말 잘 알았어요. 약 18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에 걸쳐 잘 계획된 도심에는 여러 개의 피라미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태양의 피라미드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이 거대한 피라미드는 기원전 100년에 지어졌으며 서반구 전체에서 가장 큰 건축물 중 하나예요. 지상에서 높이가 66m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죠. 이 고대 도시에 오신다면 태양의 피라미드를 놓칠 수 없을 거예요. 태양의 피라미드는 도시의 주요 남부거리인 망자의 거리의 동쪽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 약 150만 톤의 재료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에는 잘라 만든 테존틀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붉은 화산암이 포함되었습니다. 대단하죠? 태양의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이나 그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고학자들은 한때 그 꼭대기에 신전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1970년대에 탐험가들이 피라미드 아래로 내려갔을 때 멋진 터널과 방을 발견했어요. 2011년에는 항아리, 흑요석 조각, 동물뼈, 사람 인형, 가면이 숨겨져 있는 비밀 장소도 발견했죠. 피라미드에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이 피라미드를 보려면 서쪽에 있는 248개의 고르지 않은 계단을 이용해 피라미드에 올라가야 합니다. 발밑을 조심하세요. 수단에도 피라미드가 있어요. 누비아 피라미드는 이집트 피라미드만큼 크지는 않지만 약 200개가 있습니다. 이 고대 피라미드들은 거의 1000년 동안 누비아에서 지중해까지 이집트를 통치했던 메로 왕국 파라오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어요. 메로의 피라미드는 화강암과 붉은 사암을 사용해서 건설되었습니다. 수단에 이집트보다 더 많은 고대 피라미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쿠시테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누비아의 나파타와 메로 왕국의 토착 건축과 매장 전통을 묘사하고 있어요. 40여 명의 여왕과 왕이 묻힌 메로는 누비아 피라미드 유적지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입니다. 무덤 벽에는 보석으로 장식한 미라로 만든 왕족과 활, 화살통이 들어있는 나무관, 이집트 및 그리스 문명과의 관계와 교역을 보여주는 기타 유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따라서 고대 무덤을 탐험하고 싶으시다면 이집트의 인파를 피해 수단으로 향하는 걸 고려해보세요. 피라미드를 더 보러 이라크로 날아가 볼게요. 지구라트에는 화려한 층과 계단식 사원이 있습니다. 매끄러운 외관 대신 케이크처럼 층층이 쌓여 있어 내부에서 중요한 작업과 의식이 진행되기에 완벽합니다. 이라크와 이란 곳곳에서 이 우뚝 솟은 구조물을 찾아볼 수 있으며 지구라트를 지은 사람들의 힘과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진정한 증거입니다. 가장 크고 인상적인 지구라트 중 하나는 우르의 지구라트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높이가 무려 20에서 30m에 달하는 거대한 직사각형 피라미드로 3층의 테라스와 꼭대기에 사원이 있어요. 그걸 짓는데 얼마나 많은 벽돌이 필요했을지 상상해보세요. 아래쪽 부분만 72만 개에 달해요. 이 특별한 지구라트는 수메르 왕 우르 남무를 위해 지어졌어요. 다른 피라미드와 마찬가지로 이 피라미드도 수천 년 동안 존재했기 때문에 상태가 약간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2세 왕과 일부 고고학자들이 각각 6세기와 20세기에 구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탈릴 공군기지 근처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르의 지구라트는 기원전 2100년 우르 남무 왕이 달의 신 난나를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으며 주변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당시의 중세 성당 첨탑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농사지은 잉여 식량을 가져와 식량 배급을 받고 정신적 자양분을 구하러 오곤 했어요. 안타깝게도 지구라트 꼭대기에 있는 난나 사원은 살아남지 못했지만 장식의 일부였던 파란색 유약을 바른 벽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라트의 아래쪽 부분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건축가들은 사원의 외관에 구멍을 뚫어 내부에 물이 증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피라미드 중 일부를 살펴봤으니 이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피라미드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집트에는 100개가 넘는 피라미드가 있고 수단에는 그 2배에 달하는 피라미드가 있으며 중동과 중국에도 수십 개의 피라미드가 흩어져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에 가장 많은 피라미드가 있으며 전 세계 피라미드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들은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 위치합니다. 역사를 통해 피라미드의 진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는 이집트에 있어요. 이 피라미드는 한 층의 돌을 다른 층 위에 올려서 만든 계단식 피라미드였어요. 파라오 스네페루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 형태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5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3개의 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처음 2번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마침내 최초의 진짜 피라미드로 여겨지는 붉은 피라미드를 완성했죠. 스네페루의 아들 쿠푸는 거의 4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든 가장 높은 건축물인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피라미드는 초기 이집트 계단식 피라미드와 비슷하지만 서로에 대한 지식이 없어 독립적으로 지어졌어요. 수단의 피라미드는 기원전 700년경에 지어졌으며 높이가 높지만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훨씬 좁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문명이 서로 문자도 주고받지 않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즈텍, 마야, 고대 이집트인들은 서로 매우 달랐는데 말이죠. 하지만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라미드가 꽤 멋졌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하는 것 같아요. 계단식 피라미드는 목재나 금속처럼 가벼운 건축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도 크고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하고 안정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모 밑면의 삼각형인 형태가 튼튼한 구조물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정육면체 구조는 더 적은 높이로 더 많은 재료가 필요해요. 피라미드 디자인에 있어서 이집트 피라미드는 네모 밑면, 옆면이 매끄럽고 꼭대기가 뾰족한 거대한 삼각형과 같은 형태였어요. 반면에 아즈텍과 마야는 계단이 평평한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계층형 케이크 모양을 추구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라미드는 기본 모양은 같지만 각기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 그룹은 서로 다른 재료, 기법, 경사각을 사용하여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따라서 서로의 작업에서 가끔 영감을 받기도 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이집트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된 매끄럽고 각진 측면이 있어요. 태양의 피라미드는 신들의 통로 역할을 하는 일련의 동굴 위에 지어졌어요. 마야인들은 보통 뱀으로 상징되는 쿠쿨칸 신을 기리기 위해 치첸이차에 쿠쿨칸 신전을 세웠습니다. 엘카스티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원은 양쪽에 91개의 계단과 플랫폼이 있어 마야 달력의 하루마다 하나씩 총 365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밝은면 가족 여러분, 피라미드는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우선 피라미드는 우주에서 와서 지구에 착륙한 외계인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예요. 모든 피라미드의 공통점은 첨단 도구나 바퀴도 없이 지어졌다는 점입니다. 숙련된 노동자와 건축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했어요. 예를 들어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2만 명이 건설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대부분은 숙련된 노동자들이었다고 해요. 피라미드 건설은 수년간의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멕시코의 촐룰라에 있는 대피라미드는 완공까지 600년이 걸렸습니다.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스터 브라이트의 시대를 초월한 장신구라는 이상한 이름의 골동품 가게가 보입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가게에 들어갑니다. 이상한 물건들을 살펴봐요. 그러다 갑자기 낡은 양피지 한 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세계 지도예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이 표시되어 있는 대신 신화 속 잃어버린 4개의 세계와 문명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요. 깜짝 놀란 가게 주인 브라이트 씨가 옆으로 다가옵니다. 이 지도로는 이 장소들을 찾을 수 없지만 원하시면 그 뒤에 숨은 전설을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틀란티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쿠아맨의 수중왕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상의 섬인 아틀란티스는 사실 플라톤의 작품 2편에서 처음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자신이 살던 시대보다 약 9,000년 전에 존재했던 고도로 발전된 문명으로 시인, 작가 등에 의해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는 아틀란티스와 아틀란티스 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도덕적 교훈을 주고 오만의 위험성과 지나친 권력을 쫓는 자들의 몰락에 대해 가르치려 했습니다. 플라톤은 대화편에서 아틀란티스가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았던 위대하고 강력한 제국이었다고 말했어요. 아틀란티스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존재들이 세웠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위대한 해군 강국이 되었습니다. 금, 은, 기타 귀금속이 풍부한 섬이었던 것이 분명 도움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도 아름다운 건축물과 최첨단 기술, 수많은 희귀하고 이국적인 야생동물로도 유명했습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은 자신들의 위대한 업적과 문명의 완성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자만심은 몰락을 가져왔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 우월해서 모든 국가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침략을 시작했죠. 그들은 지중해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아테네에 입성할 때가 되자 아테네인들이 막강한 군대를 앞세워 반격했고 결국 아틀란티스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플라톤은 신들이 아틀란티스의 사악하고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모습에 분노한 나머지 지진은 일으켜 아틀란티스를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하는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플라톤의 작품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이야기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믿고 아틀란티스 섬을 실제 국가와 동일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틀란티스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해안 근처에 지중해에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아틀란티스가 중남미 연안의 카리브해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었어요. 특히 한 가지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에게해에 위치한 산토리니 섬은 고도로 발달한 미노스 사회의 본거지였어요. 하지만 약 3,600년 전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인해 섬이 파괴되면서
미노스 문명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가상의 아틀란티스와 역사적 미노아 문명 사이의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산토리니는 추측을 위한 좋은 후보가 됐어요. 하지만 플라톤이 아틀란티스가 멸망했다고 말한 시기가 산토리니 화산 폭발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과 같이 여전히 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틀란티스는 여전히 과학계에서 인기 있는 전설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제 지도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이동해 볼까요? 브라이트 씨가 말합니다. 켈트 브루타뉴어 신화에 따르면 한때 프랑스 브리타니 지역의 두 아르네즈만 위에 우뚝 솟은 이스 혹은 케르이스라는 웅장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대서양 전체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죠. 특히 아름다운 정원과 건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모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브루타뉴어 전설과 문학에 등장하는 그라드론 왕의 딸인 다훗은 바다에 대한 사랑이 깊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바다 가장자리의 도시를 건설해달라고 간청했고 그렇게 해서 이스 도시가 세워졌어요.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의 소중한 선물을 파괴한 장본인이 될 줄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도시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수문이 달린 제방으로 보호해야 했고 이 수문은 썰물 때만 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수문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오직 왕 자신뿐이었죠. 어느 날 잘생긴 붉은 기사가 도시에 도착했지만 성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다훗은 그 기사의 모습에 반해 성 안으로 들여보내고 싶었어요. 다훗은 아버지가 도시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방에 몰래 들어가 열쇠를 훔쳤어요. 그리고 그 열쇠를 붉은 기사에게 주었고 붉은 기사가 도시에 들어가서 둘이 함께 할 수 있게 됐죠. 그러나 붉은 기사는 어둠의 왕자로 밝혀졌고 일부러 성문을 성난 바다로 열어두었습니다. 파도는 곧 이스 전체를 삼켰고 그라돌론 왕은 마법의 말을 타고 탈출할 수 있었지만 다훗은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선원들을 바다로 유인하는 사악한 인어로 변해버렸죠. 오늘날 프랑스 북서부 브루타뉴 지방의 도시 켐페르에 가면 말을 타고 있는 그라드론 왕의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브루타뉴 해안 지역 주민들은 이 도시가 전설로 남아있지만 바다가 잔잔한 날에는 귀를 기울이면 바닷속 깊은 곳에서 도시의 종소리가 들린다고 믿는답니다. 그런 다음 브라이트 씨는 지도의 인도양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갑니다. 그럼 레무리아에 대해선 들어보셨나요? 1800년대 중반 몇몇 과학자들은 인도양의 현대 스리랑카 남쪽에 가까운 곳에 대륙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어요. 이 이론을 처음으로 대중화한 사람은 영국 변호사이자 동물학자인 필립 루틀리 스클레이터였습니다. 그는 마다가스카르의 포유류라는 논문에서 아프리카가 아닌 인도에서 여우원숭이 화석을 발견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여우원숭이의 원래 고향인 마다가스카르가 아프리카에 훨씬 더 가깝다는 사실 때문에 이 발견은 그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더 큰 대륙이 두 대륙을 한 번 연결해야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이 대륙이 결국 해저로 가라앉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레무리아라는 이름을 붙여 이 이론이 탄생했죠. 스케이터의 이론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레무리아가 4개의 팔과 거대한 몸을 가진 멸종한 인간 종족인 레무리아인의 고향이며 이들은 여우 원숭이뿐만 아니라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레무리아라는 가상의 대륙에 관한 이론은 판구조론, 진화론, DNA 연구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지면서 반박됐지만요. 지도상의 마지막 가상의 땅은 아가르타입니다. 브라이트 씨가 말합니다. 동양의 신비주의에 뿌리를 둔 한 전설에 따르면 지구 표면 아래 깊은 곳에 아가르타라는 왕국이 있다고 합니다. 아가르타는 세상의 모든 구석이 길과 터널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고비 사막에는 아가르타로 돌아가는 비밀 입구가 숨어있고 지상인들은 감지할 수 없는 첨단 기술을 사용해 아가르타 사람들이 직접 건설했다고 합니다. 일부 신념에 따르면 아가르타르는 수면 위에 사는 사람들의 에너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존재한다고 해요. 우리는 서두르고 감정이 고조된 상태로 살아가지만 그 아래 세계는 정반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틀란티스를 탈출한 사람들이 지구의 핵 안에서 계속 살기 위해 이곳으로 도망쳤다고 말하기도 해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지구로 온갖 종류의 괴물이 득실거리는 땅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구의 핵이 실제로 속이 비어있지 않고 단단하고 뜨거운 쇳덩어리라는 걸 현대 과학이 증명했으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자, 지구 중심부의 여행 계획을 세웠다면
취소해도 됩니다. 브라이트 씨, 감사합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인류 역사상 중요한 이정표에 거의 다 달았지만요. 일부 과학자들은 앞으로 몇 세기가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기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인류는 영원히 미미한 유형 0 문명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보스급 존재처럼 우주로 날아가게 될까요? 유형 0 문명이 뭔지 모르신다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인류가 점점 더 커지고 똑똑해지면서 에너지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헤어드라이어를 계속 작동시키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 공장, 통신 도구 등 모든 멋진 기계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카르다 셰프 척도는 에너지의 양을 기준으로 한 문명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한 문명이 도달할 수 있는 단계는 7단계로 나뉘어요. 인류 과학자들은 인류가 0.72 수준에 불과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1단계도 아니라고요? 이 저울은 1964년 니콜라이 카르다셰프라는 과학자가 발명했습니다. 그는 우주에서 발산하는 신호를 통해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이 저울을 만들었어요. 그의 척도는 문명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3가지 주요 레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다른 과학자들이 더 많은 레벨을 추가해서 훨씬 더 발전시켰어요. 이 척도는 에너지 접근성뿐만 아니라 문명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유형 1은 종족이 가까운 별에서 모든 에너지를 수집하고 저장하여 개체수 증가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때 지정됩니다. 즉, 이 상태에 도달하려면 에너지 생산량을 10만 배로 늘려야 해요. 일부 과학자들은 100년에서 200년 안에 유형 1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해야 해요. 놀랍게 들리지만 더 높은 단계의 선진사회가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건 기본적인 통제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음 단계의 문명을 유형 2라고 합니다. 이들은 가까운 별 전체를 통제하고 그 별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다이슨 스피어라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기술적인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다이슨 스피어는 별 주위를 돌며 모든 에너지를 모은 다음 원래 있던 행성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대한 공과 같은 거예요. 이 정도의 에너지라면 과학의 어떤 기술로도 유형 2 문명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인류가 유형 2가 되어 달 크기의 물체가 지구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증발시키거나 목성을 움직여 막을 수도 있어요. 유형 3 문명은 에너지 전문가가 되어 은하계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진화하는 인간은 생물학적 부품과 로봇 부품을 모두 갖춘 기계처럼 우리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심지어 평범한 인간을 우습게 볼지도 몰라요. 제 말은 이 3유형의 인간과 친구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또한 은하계 전역에 복제하여 퍼뜨릴 수 있는 로봇 식민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 법칙이나 적어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에 따르면 이들의 여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여행하거나 웜홀을 통해 순간이동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명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이론에 불과해요. 카르다 셰프는 유형 4 문명은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원래의 규모에서 유형 3을 넘어가지 않은 이유예요. 그는 유형 3이 어떤 종족이 달성할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높은 수준의 문명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형 4 문명 이상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이론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4형 문명은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고 심지어 블랙홀 내부에서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종류의 기술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물리 법칙을 사용해야 하며 현재로서는 발견할 수 있는 자원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5단계는 훨씬 더 놀랍습니다. 우주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있는 단계예요. 또한 여러 개의 평행 우주가 있는 세계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인간이 이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멀었지만 우리가 지구와 우리 서로를 잘 돌본다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유형의 문명은 다른 우주로 여행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우주를 창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은 현실을 통제할 수 있고 인구가 너무 많아서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파괴할 수 없을 겁니다. 유형 6 문명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들은 다른 우주를 창조하고 여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계의 기본 작동 규칙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될 거예요. 그들은 동시에 많은 다른 우주에 존재할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 법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또한 과거와 미래가 다른 다양한 버전의 공간과 시간에도 존재해요.
유형 7 또는 K7으로 분류되는 문명은 전체 옴니버스를 여행하고 통제할 수 있어요. 옴니버스는 현존하는 모든 우주, 차원, 현실을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이 수준의 힘은 문명이 아니라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명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힘을 가지고 모든 곳에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로 통합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좋아요. 잠시 속도를 늦춰볼게요. 이 모든 놀라운 레벨에 도달하려면 최소한 레벨 1이 되어야겠죠? 하지만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현재 인류는 나무, 석탄, 석유와 같은 몇 가지 에너지원만 사용하기 때문에 1단계 문명으로 간주할 만큼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사용하지 못한 다른 에너지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풍력, 태양, 물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만 의존해야 할 거예요. 이러한 에너지는 더 이상 전기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접근성이 높아질 거예요. 1단계 문명에서 에너지는 공기만큼이나 필수적인 존재가 될 겁니다. 한 가지 전략은 자연재해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쓰나미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에 덜 의존하고 지진을 이용해 땅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지구의 에너지원을 제어함으로써 날씨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가뭄이 발생하면 비구름을 보내서 가뭄을 해소할 수 있어요. 1등급 문명이 된다면 대기 중 탄소의 양을 조절해서 지구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즉 자연재해를 예측하기 쉬워지고 그 피해도 줄어들 거예요. 또한 수중, 추운 산 정상, 사막 등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도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준의 업그레이드에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최근 한 연구에서는 화석 연료와 재생 가능 에너지 등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봤어요. 문제는 에너지를 얻는 각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의 경우 우리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건 적어도 당분간은 비용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연구의 연구팀은 정확한 계산을 위해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연구팀은 우리가 높은 에너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지만 2371년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연구는 우리가 선진 문명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보여줄 뿐이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잊지 마세요. 첨단 기술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규칙은 멸종하지 않는 거예요.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구가 제공하는 모든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지구를 보호해야 해요. 우리가 우주의 끝으로 여행할 수 있기 전까진 지구는 여전히 우리가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니까요.